안녕하십니까. 기초 이해차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간단히 몇 가지만 기억나시면 돼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두 번째,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사법 관계를 한다. 세 번째,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한다. 네 번째, 이 권리 의무 관계는 변동이 된다. 구체적으로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이라 한다. 그 권리 변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 있었다. 그걸 법률 요건이라 한다. 그 법률 요건 중에 법률 행위라는 게 있었다. 법률 행위는 원하는 것, 의사를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표시함으로써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인간의 행위, 그걸 법률 행위를 한다. 이런 법률 행위의 종류가 있었죠. 그중에 특히 단독 행위와 계약을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단독 행위는 일방적인 거, 계약은 합의. 그다음 그 법률 행위가 행위한 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해서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또는 유효 요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효력 요건 또는 유효 요건, 요게 우리 시험법이라고 그랬고요. 그 요건 중에서 첫째,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가 계약을 했다. 무효.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했다.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목적 요건. 당사자가 원하는 것, 이게 목적인데 그 목적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중에 확정성과 실현 가능성, 요걸 맞죠. 확정성, 실현 가능성 모두 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요건이 적법성이죠. 법률의 목적이 확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이게 적법성입니다. 그런데 법이 두 종류가 있어요. 강행규정, 강행법규와 임의규정, 임의법규가 있습니다. 자, 밑에 참고해 보면 강행규정, 강행법규를 먼저 보면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강행규정, 강행법규는 꼭 지켜야 되는 법. 따라서 꼭 지켜야 되니까 위반하면 무효. 이렇게 되겠죠. 대표적인 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데요. 그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했을 때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됩니다. 이런 게 강행규정이에요. 반면에 임의규정, 임의법규는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되니까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에요. 그 말은 그 임의규정과 다른 약정, 반대 약정 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표현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임의규정은 안 지켜도 된다. 우리가 이해하려면 안 지켜도 된다요. 그런데 법에서는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그 임의규정과 다른 임의규정과 반대되는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유효가 되고요. 그 반대 약정을 통해서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즉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임의규정이 앞으로 보다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따로 볼 겁니다. 자, 어쨌든 목적의 적법성이란 모든 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강행규정이 또다시 나눠집니다.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그건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자, 어쨌든 법을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크게 나누고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크게 나누고 그 중에서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가 적법성이다. 임의규정은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다. 딱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거. 강행규정이 또다시 나눠집니다.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강행규정과 크게 임의규정으로 구별을 하고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무효, 임의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강행규정을 우리 대법원이 또다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라는 걸 나눠요. 그리고 대부분의 강행규정이 효력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강행규정을 위반했다, 즉 효력규정을 위반했다 무효가 될 거예요. 문제가 요 놈입니다. 단속규정은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될 뿐 무효가 아니에요. 약간 이상한 놈이죠. 하지만 단속규정도 강행규정입니다. 강행법규의 종류가 나와 있죠. 강행법규란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효과를 부정하는 효력규정과
위반하더라도 벌칙만 적용될 뿐 행위 자체는 그 효과에 영향이 없는, 즉 유효가 되는 단속 규정으로 나뉘게 된다. 단속 규정은 위반하게 되면 처벌된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서 당사자가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지켜야 한다, 안 지키면 처벌된다는 점에서 강행 규정이지만 행위 자체는 유효인 게 대표적, 이런 걸 강행 규정이에요. 자, 그 강행 규정의 대표적인 게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자,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 및 미등기 전매 행위 금지 규정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 갑이요, 을에게 땅을 팔아요. 을이 이걸 병한테 되팔아요. 이걸 전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을은요, A토지 소유권을, 이 A토지 등기부를 보면, 등기부가 뭔지 나중에 물건 가서 할 겁니다. 권리를 기록한 장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국가가 관리합니다. 법원이 관리합니다. 법원 산하기관인 등기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기록되어 있는 장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A토지 등기부라는 것을 떼어보면, 열람을 해보면 소유권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을이 샀어요. 그러면 을은 소유권자가 갑으로 되어 있는 걸 을로 이전을 해야 돼. 이걸 이전 등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내요. 을은. 등록세는 이제 등기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되팔았죠. 되판 다음에 등기를 넘겨줘요. 이렇게 넘겨주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을은. 자, 을은 갑부터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을 때 취득세, 등록세를 내고, 병한테 되팔아, 전매, 그 등기를 넘겨줘. 그리고 나서 양도소득세를 낸단 말이죠. 그런데 을이 이 세금을 떼먹으려고, 이걸 이제 보통 조세 포탈, 이렇게 부릅니다. 세금을 떼먹는 걸 뭐란다? 조세 포탈. 그걸 떼먹기 위해서 얘가 지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 등기를 생략을 해버려. 이걸 중간생략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갑하고 병이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자신을 생략한 채 갑에서 병으로 다이렉트로 등기를 넘겨줘요. 이걸 중간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즉 을은 자기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되팔았죠. 미등기 전매라고 하죠.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되팔았다, 미등기 전매. 그걸 통해서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죠. 이거를 금지하고 있어요. 세금 떼먹으려고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을이 이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미등기 전매를 하고 중간생략 등기를 했을 때 처벌이 돼요. 하지만 이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에요. 왜? 유효여야 을이 떼먹었던 취등록세 및 양도세를 을에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걸 무효로 처리하면 을에게 세금을 추징을 못해요. 그러니까 유효로 처리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그런 목적의 그 규정들이 다 단속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단속 규정의 대표적인 게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이 있게 됩니다. 자, 강행 규정이 이렇게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은 아니다. 정리.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다. 다만 강행 규정에 단속 규정이 있고 단속 규정을 위반했을 땐 처벌만 될 뿐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강행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지만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외적으로 유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임의 규정은 무조건 유효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 아까 이렇게 써 있죠? 살짝 보셨나 모르겠네. 이렇게 돼 있죠? 강행법규에 위반한 범죄 행위는 무효다. 다만 강행법규 중에 단속법규에 위반한 행위는 처벌만 될 뿐 무효가 아니니까 그 다음 강행법규에 위반한 행위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원칙은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적법성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적법성 중에서 특히 단속 규정의 개념을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요건이
법률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적법하더라도 마지막 요건이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사회적 타당성은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 행위에 돼요. 다시 말해서 사회 질서를 위반하면 안 돼요. 사회 질서. 사회 질서라는 건 그냥 쉽게 상식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회적 타당성 말에서 우리 민법이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와 104조 불공정한 행위라는 것을 규정해 놨습니다. 이제 요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와 104조 불공정한 행위와 관련된 문제들이 집중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 요건 4가지 중에서 요 사회적 타당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 시험 범위 중에서 민법 총칙은 103조부터가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1조부터 102조까지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조문으로 따지면 103조부터가 시험 범위인데, 자, 민법 제 103조 반사회 질서행위 법률행위라고 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선량이란 말은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고 되어 있는데 싸잡아서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즉 상식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심각해요. 왜? 기준이 없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련된 기준이 없어요. 그냥 요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사회 질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갑과 을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가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적법까지 해요. 그런데 상식 부분에서 애매해. 상식 부분에서. 사회질서 파트에서 뭐 애매해. 이게 사회질서에 반하는 건가? 상식에 반하나? 반하지 않나? 애매한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그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상식의 기준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건 반사회 질서행위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상식적으로. 이건 상식적으로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건 상식적으로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반사회 질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러이러한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다. 이러이러한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니다. 라고 판결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구별하는 게 핵심입니다. 시험에서는.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기본 심화 과정에서 하고요. 자, 몇 가지 반사회 질서 행위의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 형태. 법령의 목적 자체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 예컨대 부처계약, 흔히 말하는 스폰서 계약 같은 것들이요. 또 계약 자체는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야. 예컨대 증여. 증여는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증여를 하는데 조건을 붙여. 거짓 증언을 해주면이라고.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반사회 질서적인 게 있고요. 도박자금 대여 계약 같은 것들, 살인 청부 계약 같은 것들, 부첩 계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이 아니야. 증여. 그게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을 붙여 있어. 이런 경우도 반사회 질서가 될 것이고요. 자, 3번째가 이제 동기불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개념으로 잡습니다. 기초 과정에서 동기불법이라는 게 뭔지 생각해 봅니다. 동기라는 것은 법률을 하게 되는 이유,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내가 어떤 물건을 샀다, 사는 이유. 내가 편의점 가서 생수를 500ml짜리 한 통 샀다. 그걸 사는 이유. 그게 동기예요. 그런데 민법에서는 그 동기를 고려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서 생수를 할 때 먼저 생수 파는 편의점 사장님한테 나는 이 생수를 왜 사는가 이유를 밝혀본 적 없죠. 편의점 사장님도 이거 왜 사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그 계약을 하는가가 동기인데 계약을 할 때 이거 물어보지도 않고요. 대답할 필요도 없죠. 결국 민법에서 동기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게 있어요. 동기가. 행위 자체는 반사회 질서가 아니지만 동기가 불법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 갑의 주택을 임대합니다. 월세를 주고 빌려요. 자, 임대차 계약은 반사회 질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을이 이 주택을 임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도박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동기야. 동기가 불법하죠. 이런 걸 동기의 불법이라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동기는 원칙적으로 고려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고려 안 하는 거예요. 즉 임대차 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정리. 동기란 범죄를 하는 이유, 생수를 사는 이유, 주택을 빌리는 이유, 땅을 사는 이유, 이게 동기다. 두 번째, 동기는 민법에선 고려 대상이 아니다. 세 번째, 따라서 동기가 불법하다 하더라도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그 계약은 유효하다. 그런데 예외. 불법한 동기가 상대한테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경우, 을이 도박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을 빌린다는 사실을 갑에게 표시를 했거나 갑에게 알려진 경우,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 주택을 도박 장소로 사용하려고 빌린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빌려주면 안 돼요. 만약에 빌려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의 불법의 개념을 기초과정에서 정확하게 숙지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기가 나와 있죠. 말씀드렸어요. 동기는 원칙적으로 민법에선 고려 대상이 아니지만 두 가지 경우에 문제가 되고 그중에 동기의 불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차고 가서 나옵니다. 동기의 차고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법원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라고 해서 쭉 이렇게 이러이러한 건 반사의 질서 행위다, 이러이러한 건 반사의 질서 행위 아니다라고 쭉 이렇게 판결해 놓은 것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요 대판이란 건 대법원 판결을 말하고요. 요거는 그 소송이 최초 제기된 시점을 말하고요. 요건 사건 번호를 말합니다. 대판, 대법원 판결, 2000년도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 71,999번 이라는 사건 번호를 단 그 결론을 대판, 대법원 판결 이렇게 말하죠. 이걸 그냥 줄여서 판례. 대법원 판결을 줄여서 판례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판례. 우리 대법원이 요러요러한 행위는 반사의 질서행위다 아니다라고 해놓은 그것들을 앞으로 많이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기초과정에서는 쳐다도 보지 마시고 앞으로 구별해야 되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사의 질서에서 두 번째 문제 되는 게 부동산 이중매매입니다. 갑이 을에게 부동산 A 토지를 팔아요. 1억에. 그런데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2억을 주겠다는 병이 나타나서 이 병한테 또 팔아요.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에게 매매하는 것을 이중매매라 하는데 여기서 먼저 생각하실 거 먼저 계약을 한 사람 우선권이 있냐? 없습니다. 2배를 주기로 한 사람 우선권이 있냐? 없습니다. 각각의 매매 계약은 각각 유효하고 각 매수인은 평등합니다. 그 말은 먼저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뜻이에요. 자,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을이 먼저 계약했으니까 우선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따지는 분들 계시는데 그 생각을 이제 버리세요. 계약을 먼저 했냐? 대금을 더 주기로 했냐? 이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제1매매, 제2매매 유효하고 을병은 평등하며 따라서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갑이 만약에 을한테 1억에 판 상태에서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병이 2억을 주겠다 그래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넘겨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을은 병한테 가서 왜 새치기 했냐 따질 수 없고 갑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갑에게. 이런 걸 나중에 계약법 가면 채무 불이행 책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이게 대원칙인데 다만 우리 대법원이 요 제2매매가 예외적으로 반사의 질서행위는 무효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
갑이 자기 소유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아직 들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이러한 사실, 갑이 을에게 이미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보통 내가 뭘 사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걸 알게 됐다면 아 내가 한 발 늦었구나 하고 물러나는 게 상식이고 물러나는 게 사회질서예요. 그런데 얘는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갑에게 매달려요. 2배 줄 테니 나한테 팔아라 이런 식으로. 요렇게 했을 때 갑이 병한테 매매를 할 때 병은 이미 팔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물러나질 않고 오히려 갑에게 더 달려들어서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요런 경우에는 반사회 질서가 된다. 요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만 기억을 해줘요. 자, 그래서 목적 요건 중에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사회 질서를 위반하면 안 된다. 그 사회 질서와 관련된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 3가지를 머릿속에 뼈대를 잡자. 첫째, 반사회 질서 행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자. 이건 나중에 자세히 봅니다. 기본 과정에서. 두 번째, 동기의 불법이란 개념이 뭔지를 이해하자. 동기의 불법. 세 번째, 부동산 이중매매를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기억해두자. 딱 요렇게 103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사회 질서 행위 효과가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보지 않습니다. 쭉쭉쭉 넘어가서요. 불법 원인급여의 개념도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귀속이라는 표현이 각각 나오는데요. 귀속이란 건 어떤 결과가 누군가에게 속하게 되는 걸 귀속이라고 합니다. 권리, 결과 이런 게 누군가에게 속하게 되는 것, 그 사람이 갖게 되는 것, 이걸 귀속이라고 불러요. 자, 반사회 질서에서 두 번째가 불공정한 행위죠. 104조. 자, 불공정한 행위는 폭리행위 생각하시면 돼요. 폭리행위. 우리 처음에 코로나가 급격하게 퍼질 때 마스크가 품절 사태가 있었죠. 보통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 매당 500원짜리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5,000원에도 팔리고 10,000원에도 팔리고 그랬었죠. 그러면 그 마스크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500원 받던 것을 10,000원에 팔았다면 20배 폭리를 취했죠. 그런 걸 불공정한 행위라 합니다. 자, 불공정한 행위 이퀄 폭리 행위인데 조문이 이렇게 돼 있죠.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 현저하게 불공정한 행위,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 궁박이라는 것은 급박한 곤궁을 말하는데 그냥 심하게 쫓기는 거. 아이고. 심하게 쫓기는 거. 우리 흔히 말하는 강의할 때 이런 표현을 써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똥끝이 탄다고 그런 거 생각해요. 이게 궁박이에요. 경솔은 사려 입지 못한 거고요. 무경험은 사회 일반 경험이 부족한 거죠. 세상 물정 모르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걸로 인해서 폭리를 당했다. 이런 걸 불공정한 행위를 합니다. 이 첫 번째 뜻. 두 번째, 이 불공정한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의 일종이에요. 반사회 질서 행위의 일종인데 따로 조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104조라는 민법 조문은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주고받은 것 사이에 현장 불균형이 있었다. 갑 10,000원을 주고 기존에 5,500원짜리 KF94 마스크를 하나 샀다. 그럼 보세요. 갑은 10,000원 줬죠. 근데 을은 500원짜리 줬죠. 그럼 우리 폭리를 취했죠. 그럼 갑은 뭐라 그럴까요? 피해자라고 하겠죠. 자, 불공정하게 성립하려면 이렇게 갑이 준 것, 급부라고 합니다. 줬다, 급부. 받은 것, 반대급부라고 합니다. 급부와 반대급부가 20배나 차이 나죠.
현저하게 균형을 이뤘죠. 그래서 어느 일방 폭리자가 폭리를 취했죠. 그러려면 현저한 불균형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피해자는 궁박하거나 즉 심하게 쫓기거나 또는 경솔하거나 즉 사려가 깊지 못하거나 또는 세상 물정을 모르거나 이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을이란 놈은 요 놈이 굉장히 급하네 라는 걸 알면서 자 요걸 이용해서 내가 폭리를 좀 취해야 되겠네 뭐 요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고받은 게 현저하게 균형을 이뤄야 되고 피해자는 궁박 등의 사정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 폭리자는 피해자가 궁박하구나 라는 걸 알아요. 알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폭리를 취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게 되고요. 그럼 불공정한 행위는 무효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정도가 기초 과정에서 목적 요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나머지 건너갑니다. 해석은 지금 보지 않습니다. 쭉쭉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가 나왔죠. 자, 우리 민법 총칙 시험 범위가 법률행위 유효 요건에 관한 거라 그랬고, 그 유효 요건 중에서 일반적 요건이 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3번째가 요거죠. 아까 지난 시간에 의사표시라는 건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라 그랬죠. 마치 찐빵하고요. 앙꼬는 일본 말이죠. 앙금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당금. 찐빵 속에 들어가 있는 파당금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인 의사표시가 문제가 발생하면, 불완전하면 그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가 영향을 받겠죠.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의사표시는 정상적이어야 된다. 그럼 비정상적인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이걸 보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게 뭐가 있을까? 자, 보기 전에 의사표시가 뭐냐? 일정한 법률효과, 이 법률효과 뭐였었죠?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 원하는 것, 외부에 표시하죠?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을이 갑소의 A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의사, 갑에게 A 토지를 이렇게 팔아라 라고 말을 했다. 표시. 이걸 청약의 의사표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죠. 그리고 의사표시가 원하는 대로 효과를 생기죠. 그 의사표시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의사와 표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의사표시. 의사는 뭘 원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효과의사라고 부르고요. 표시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죠. 표시행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갑이 원하는 것은 진간장이에요. 그냥 생수라고 할까요? 갑이 생수를 원해요. 근데 편의점 가서 계산대에 표시 탄산수를 올려놨어요. 갑은 탄산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깜빡하고 생수를 사러 들어가서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가지고 계산대에 올려놓으면 생수를 사겠다고 표시한 거겠지만 깜빡 탄산수를 꺼내가지고 계산대에 올려놨어요. 갑이 원했던 것 의사는 생수지만 계산대는 탄산수를 사겠다고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이럴 때 갑이 원한 건 의사냐 표시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리.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로 나눠지는데 이때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두 번째, 의사표시는 일치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갑은 처음에는 생수를 사러 갔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요새는 생수보다 탄산수를 더 많이 산다고. 가격도 똑같고 더 영양가도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갑이 생각을 바꿔요. 탄산수를 사야 되겠다. 그리고 탄산수를 표시를 해. 자, 의사 표시를 일치했는데 알고 봤더니 생수보다 10배야. 속은 거야. 기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사 표시는 일치하지만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했거나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당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의사표시 파트에서 보는 거예요. 자,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는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로 나눠지는데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표시행위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일정한 범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행위 당사자의 생각을 의사라고 하고 표시하는 걸 표시라고 하는데 생수를 사야 되겠다가 의사죠. 생수를 주세요라고 하게 되죠. 그럼 이게 의사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그래서 의사는 생수인데 표시는 탄산수를 표시했다 그러면 의뢰 입장에서는 갑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탄산수 올려놓는 것 보고 을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갑은 탄산수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요거를 표시상의 효과이사라고 불러요. 갑이 원래 갖고 있는 생각을 내심의 효과이사라고 부르고요. 갑의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걸 표시상 효과이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은 결국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의 효과의사가 불일치하는 걸 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의사는 내심의 의사와 표시상의 의사로 나눌 수 있다. 내심의 의사는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 진의를 말하는 것이고 표시상의 의사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 즉 추측되는 의사를 말한다. 갑이 생수를 사려고 편의점 갔는데 탄산수를 달라고 한 경우에 갑의 내심의 의사는 생수지만 탄산수라고 표시했으니까 상대방은 추측을 할 것이다. 뭐라고? 탄산수를 원하는구나라고 이렇게 표시행위에 의해서 추측이 된 의사, 이걸 표시상의 의사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불완전한 의사표시라고 법률이가 유효하려면 의사표시가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불완전한 경우가 생기더라.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이런 걸 싸잡아서 뭐라 한다? 불완전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필수 요소죠. 따라서 의사표시가 정상적이어야 법률행위도 유효가 되죠. 그 정상적이라는 게 뭐다?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을 당해서는 안 된다. 완전해야 된다. 일치하고 완전해야 된다. 즉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럼 뒤집어서 불일치하거나 사기 강박을 당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런 걸 우리 민법이 불완전한 의사표시라고 해서 민법 107조부터 110조까지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요거를, 자, 보통 법에서는 의사의 흠결이라고 부릅니다. 의사의 흠결. 자, 그래서 오늘 의사의 흠결이 뭐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때 이 의사의 흠결은 다시 둘로 나눠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의사의 흠결이라 하는데 그 불일치를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알고 있는 거. 예를 들어 갑은 순댓국을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물어봐요. 자기 순댓국 좋아하지? 싫어한다 그랬다가는 얼굴에 오선지가 그려질 테니까 갑은 생각을 바꿉니다. 좋아한다고 말을 해야지. 의사 그리고 좋아해라고 표시. 거짓이죠. 생각은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말해요. 불일치하죠. 그걸 알죠. 이런 걸 의사의 의식적 흠결 이렇게 불러요. 반면에 모르는 게 있어요. 나는 답을 3번 골랐어요. 답안지 3번을 마킹했습니다. 자, 의사는 3번이에요.
나중에 답안지를 확인했더니 엉뚱하게 4번에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답안지에 마킹을 할 때 3번에 마킹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엉뚱하게 4번에 표시한 거죠. 몰랐겠죠, 표시할 때. 깜빡하고 잘못 마킹한 거죠. 즉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걸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의식적 흠결이라고 민법에 착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의사의 흠결이라 하고 두 종류가 있다.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의사표시한 사람이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 경우를 나눈다. 그 중에 알고 있는 경우 첫 번째가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이 표시라고 합니다. 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의사표시는 표제가 진이 아님을 알고라고 돼 있는데 이 진이 아님이 뭐냐? 이게 의사표시의 불일치예요. 의사의 흠결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의사표시의 불일치, 의사표시의 흠결을, 의사의 흠결을 107조에서는 진이 아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이 아님. 즉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했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그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이 의사표시가 불일치함을 알았거나, 자, 알았다는 것을 법에서는 악의라고 합니다. 알 수 있었을 경우를 법에서는 과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전항. 자, 2항에서 말하면 전항이니까 1항이죠. 1항의 무효니까 요거죠. 요 무효는 선이 모르고 있었던, 무효임을 모르고 있었던 제3자에게는 찍소리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찍소리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가 뭐냐를 기초과정에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비진이 표시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갑은 을에게 시계를 줄 생각이 없어. 그런데 주겠다고 표시했어. 사립대 교수가 사직의 의사가 없어. 그런데 사직서를 냈어.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비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효과,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립대 교수가 사직의 의사 없이, 즉 내가 사직서를 내더라도 이게 이사회에서 수리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사퇴를 수습하려고 형식상 사직서를 냈어요. 즉 사직의 의사 없는 사직서 제출이죠. 전형적인 비질이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사회가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사실, 조 교수가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가 아니라면 그대로 사직 효과를 발생한다 이런 뜻이죠. 그대로. 대표적으로 107조가 그대로 적용된 거죠. 이게 비질 표시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직서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인데 알았다는 건 악의라 그랬죠. 근데 알 수 있었다가 뭐냐? 조의를 했다면, 조심했다면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해서 몰랐다. 줄여갖고 알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을 하지 않아서 몰랐다를 알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결론은 몰랐다예요. 선이. 근데 부주의한 거예요. 과실. 이렇게 선이 과실인데 선이라는 말은 빼고 그냥 보통 과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줄여서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를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악의 또는 과실. 자, 그런 내용들이 용어에서 설명을 지금 드린 겁니다. 정리,
선이란 모르는 거, 악의는 아는 거. 선의가 다시 무과실과 과실로 나뉜다. 선의, 무과실은 조심했더라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거. 알 수 없다, 선의. 조심했더라도 몰라, 무과실. 선의, 과실.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어서 조심을 안 해서 몰라. 선의, 과실. 이렇게 되겠죠. 선의가 다시 무과실과 과실로 나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악의하고 과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현은 뭐라고 나오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나오겠죠. 그걸 줄이면 뭐가 된다? 악의 또는 과실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과실이 또다시 가벼운 과실과 무거운 과실로 나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 안 나눠요.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에 몇 군데 중대한 과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양가로 2번 민법은 경과실과 중과실을 특별하게 구별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과실, 경과실 말고 중대한 과실이 필요한 경우가 나오게 되고요. 대표 중에 양가로 3번 백부조. 나중에 보게 되는 차고에서 그런 게 나옵니다. 자, 오늘은 선악 구별하고 선의가 또다시 무과실과 과실로 나뉘게 되고 무과실은 선의하고 합쳐서 선의 무과실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과실은 선인데 선이라는 말을 보통 생략하고 그냥 과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이런 개념, 용어 간단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정리하면 비진의 표시는 거짓으로 사직서 제출하는 것 등을 말한다.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 제출하는 것 등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직 효과는 그대로 발생한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은 무효가 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바꾸자. 악의 또는 과실. 딱 요렇게 비진의 표시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가 통정허위 표시라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는데 이 허위의 의사 표시가 비진의 표시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갑이 비진의 표시를 했는데 상대방이 갑이 비진이라는 걸 알아.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갑하고 합의를 해줘. 다시 말해서 계약을 한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허위 표시란다. 비진의 표시에다가 플러스 상대방과 합의. 이걸 합쳐서 뭐라 한다? 허위 표시를 한다. 갑이 자신이 갖고 있는 땅을 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한테 팔겠다고 표시해서 갑은 자신의 A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매도하겠다고 표시를 해요. 이때 갑이 매도 의사가 없다는 걸 알아. 알면서도 합의를 해줘. 즉 매매 계약을 해줘요. 이런 걸 허위 표시라고 한다. 자, 이때 갑은 왜 이렇게 했을까? 재산 빼돌린 거예요. 갑이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질 않아. 그래서 갑의 채권자가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고 이 땅을 지금 자꾸 경매를 하려고 그래요. 경매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이 강제집행을 피해야 돼. 즉 갑의 채권자가 자신 땅을 경매하려고 한다. 그걸 회피할 목적으로 친구라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짰단 말이지. 이라는 게 전형적인 허위 표시가 됩니다. 가장매매죠. 그죠? 갑은 땅을 팔 생각이 없는데 겉으로 어렵게 팔겠다고 표시했을 것이고 어른 갑이 땅을 팔 생각이 전혀 없고 자신은 땅을 살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는 것처럼 갑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계약이 뭐예요? 합의죠. 갑의 비진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합의해 준 경우 이런 게 허위 표시가 됩니다. 즉 상대방과 합의한 비진이 표시가 되겠죠. 무효. 그래서 가장매매는 무효가 됩니다. 갑과 을이 매매 의사 없이 가짜 매매를 했다. 그리고 을이가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다. 매매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등기가 무효라는 것은 을은 이 A 토지
소유권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A 토지 등기부를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등기부 소유권자가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효라 그랬죠. 근데 그 무효라는 사실이 등기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이 을을 소유자라고 믿게 되겠죠. 그죠? 등기부에는 을이 소유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좀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어쨌든 허위 표시는 가장매매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고 의리미법은 무효로 만들어놨다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쭉쭉쭉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되죠. 지금 우리는 법률에게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인 경우가 어떤 게 있는가를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보고 있고요. 그 불일치하는 경우 중에서 두 개를 본 거예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알고 있는 두 개, 비진의 표시와 허위 표시를 봤습니다. 자, 세 번째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데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나는 지금 답을 3번에다 마킹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깜빡하고 4번에다가 답을 표시했어요. 모르고 깜빡하고. 이런 게 착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오는, 우리 민법상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그런데 그 불일치를 모르고 있고, 이걸 착오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더라도 일단은 유효하도록 해놨어요. 다만 그 착오가 중요 부분에 착오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반면에 중요 부분에 착오라 하더라도 그 착오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 그냥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를 못하도록 해놨죠. 일단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착오가 중요 부분에 착오라 하더라도 착오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한다. 이렇게 해놨죠. 문제는 반사회 질서행하고 똑같이 어떤 게 중요 부분인지 기준, 착오 중에서 어떤 게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기준, 어느 정도 과실이 중대한 과실인지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당사자 사이에 중요 부분의 착오자 아니냐에 대한 다툼, 이건 중요 부분이다 아니다 이런 다툼, 중대한 과실 있냐 없냐에 관한 다툼이 있겠지. 이 다툼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또 나오게 되죠. 반사회 질서의 판례가 나오듯이 중요 부분과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건 중요 부분의 착오다, 이건 중요 부분의 착오 아니다, 이건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건 없다, 이렇게 판결한 것들이 기본 강의 시간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어쨌든 정리,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걸 민법에서는 착오라 한다. 그리고 일단 유효하다. 하지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다. 단 착오가 있으면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라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된다. 나아가 설령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착오자에게 그냥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 못한다. 자, 이렇게 착오의 개념과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까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반사회 질서에서 동기불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착오에 가면 동기의 착오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 개념 잡습니다. 자, 동기란 법률행위 하나는 이유라 그랬죠. 갑이요, A 토지를 갖고 있는데, 자, 을이 요 A 토지를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갑한테 가서 A 토지를 내가 사고자 한다 라고 매수 의사를 표시를 해요. 자, 이때 을은 A 토지를 살 생각을 가지고 A 토지를 사겠다고 표시했으니까 의사하고 표시를 일단 일치합니다. 일치. 그런데
을이 이 A 토지를 왜 살까? 왜? 이게 동기죠. 공장을 지려고 사는 공장 신축.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땅은 공장을 신축할 수가 없는 땅이더라. 요런 게 동기의 착오죠. 즉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A 토지 매수의사, A 토지 매수의사 표시. 그 의사표시라기엔 동기가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이런 걸 동기의 착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착오란 의사표시가 불일치했어야 되죠. 그런데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는 일치하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백구조 착오가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아니다가. 다만 예외가 있겠죠.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을의 이 동기가 갑에게 표시가 돼서 알려진 경우. 즉 갑이 을이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요럴 때는 착오가 될 수 있다. 그 정도. 그래서 착오란 이런 거고 착오 중에서 동기의 착오라는 건 어떤 건가 개념 잡으시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면 일단은 뭐라 그랬죠? 유효하지만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딱 기억합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라는 건 나중에 취소 가서 개념을 잡을 겁니다. 자, 불완전 의사표시 중에서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세 가지 형태가 우리 민법에 있다 그랬어요. 개념 잡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도를 기초과정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정상적 의사표시 하나 남았습니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시간을 달리해서 개념을 잡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